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2년 4월 20일 10시 1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비트코인 관련 종합 뉴스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이 라인, 이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50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내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네이션 차트에서도 이 저항 자리에 걸려 있었거든요. 네이션 차트에서는 돌파한 그림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날봉에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요. 지금대로 가면요, 이따가 저녁이 아니죠, 내일 아침 9시죠. 비트코인 5,200을요 내일 아침이죠,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는 버텨줍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만. 내일 아침 9시까지 버텨주면요, 어떻게 되느냐, 51선 위에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더 재밌는 거는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는 15일선 위로 꺾어 올리겠죠. 데드크로스가 났다가 다시 꺾어 올리면서 데드크로스가 골든크로스로 바뀌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뭐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 비트가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런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 데드크로스를 막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 데드크로스를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온다, 제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어떤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자리는 급등 자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데드크로스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장대 양봉이다. 그래서 내일 장대 양봉에 나오는 자리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 장대 양봉의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평선이 모였죠. 이평선이 일봉에서도 다 모여 있고요.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다시 살리는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언제? 내일 아침 9시 이후에요. 내일 아침 9시에 캔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캔들이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날봉을 네이션 차트를 보면요, 정별로 바뀌었죠. 7일선, 15일선, 그리고 50일선으로 현재 정배열이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배열 차트도 언제다? 정배열 차트가 늘어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했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정배열 차트가 나오면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 다음 그림은요, 이평선의 공간이 멀어집니다. 지금 이평선이 모여져 있잖아요. 이평선의 공간이 멀어진다는 소리는 7일선대로 쭉 올라가고요. 15일선 밑에 떨어지고 50일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평선과 이평선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근데 이평선과 이평선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어떻게 된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 7일선 따라 올라가는 만큼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 준다. 이평선들이 멀어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언제요? 내일부터요. 오늘 저녁부터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일단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상승적인 추세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 뉴스 브리핑 보신 분들은요, 또 오보 대단하다 느꼈을 겁니다. 어떤 걸 대단하게 느끼느냐? 제가 이걸 얘기를 했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횡보를 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횡보를 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뭐를 할 거다? 횡보를 할 거다. 또 한 번. 제가 이 그림을 아침에 뉴스 브리핑 하기 전에 차트 분석에서 여러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하나 나올 거다. 그 그림 그대로 됐다는 거. 아무튼 뭐 현재 비트코인은요, 차트대로 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전에 대한 고점에 대한 지지 라인을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이전에 고점에 걸렸던 자리를 현재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드리고, 이 자리를 지지해 줄 거라고 봐요. 횡보하다가 크게 하나 뜰 자리가 됐어요. 저는 이거는 한 내일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 그냥 강세장이 될 거다라고 믿으시고, 또 4월 달에 여러분들이 돈 벌었다는 소문이 나야지 5월 달, 6월 달에 불장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돈 버실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뉴스 브리핑 할 때는요, 슈퍼 채팅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으시고요. 이따가 뉴스가 끝난 다음에 제 뉴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만족하셨다고 한다면요, 그때 가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할 때는 후원 금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뉴스 봅시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제가 만들어 드리는 뉴스 브리핑 요거 텔레그램에 가입 안 하셨으면요, 텔레그램 가입해 주시고요. 관련된 링크도 제가 드릴게요. 관련된 링크도 드릴 테니까, 관련된 링크 지금 드릴 테니까 요거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뉴스 정보, 제가 뉴스를 보내드릴 때요, 보통 다른 정보방을 보면은 그냥 기사만 올리잖아요. 전 기사가 올리는 게 아니라 기사 밑에 이렇게 코멘트를 다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이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 제가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제가 그날 하루 동안 올렸던 뉴스들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용 읽어보시고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뉴스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뉴스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진행됩니다. 잠시만요. 뉴스 왜 이렇게 많어? 이거 언제 다 하냐?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저. 오늘은 아침부터요. 새로운 뉴스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또 이슈들도 많았어요. 생각보다. 저는 셔틀본 오늘 이슈가 왜 이렇게 많나 고민했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같이 보시죠. 거래소 공급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거든요. 이건 우리가 매일 보는 것 중에 하나죠. 현재 거래소에서는요. 계속해서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는 뭐다?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다. 그리고 사재기를 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고래들이 왜 자꾸 이렇게 사재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죠.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무 이유 없이 거래소에다 물건을 빼고 있지는 않겠죠. 만약에 이 시장이 정말로 최악의 상황 간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는 가격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전에는 그런 뉴스들이 없었는데 오늘 오후부터 이 현물 ETF 관련된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 ETF가 승인되는 거를 이제 슬슬 고래들이 냄새를 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물량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트위터에 대해서 공개 제안을 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이따가 기사 후속 기사도 있거든요. 이거 오전에 올려낸 기사이기 때문에 조만간 자기가 트윗 인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할 거다, 열흘 안에 할 거다 이런 기사가 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후속 기사 같이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를 볼 때 이 부분은 같이 연동시켜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이것도 오전에 있었던 뉴스죠. 여러분 이런 뉴스들을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오늘 스토리지가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에 호재를 발표한다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했었죠. 아침 9시에 올린 글입니다. 스토리지가 트윗을 통해서 호재 발표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근데 경험상 호재 발표하기 전에 떡상 호재가 발표하면 하락 패턴이 많으니까 스토리지를 매수하신 분들은 호재 발표 전에 매도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라고 제가 오전에 이거를 뉴스를 바로 긴급하게 올려드렸죠. 그리고 스토리지를 볼까요? 지금 스토리지는 이미 적고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뉴스도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뉴스를 올린 게 9시였죠. 이때쯤 이미 올라갔어요. 9시부터 올라갔거든요. 가격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요? 저녁에 발표가 되자마자 떡락하고 있죠. 호재는요 항상 여러분 뭐뭘 할 것이다 빅 어나운스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막 발표할 거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 설레발이에요. 대부분의 코인들 다 똑같습니다. 뭔가를 발표할 거다라고 예고하면요 그냥 그 예고가 나왔을 때 펌핑 먹으시고요. 그 발표하기 전에 빨리 탈출하시는 게 답이에요. 스토리지 9시부터 그냥 발표되자마자 떡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경험상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뉴스 브리핑 할 때는요 채팅창을 못 보고 있어요. 채팅창 안 보고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채팅창에다가 중요한 질문도 아무리 하셔도요 제가 어떻게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이거죠. 요거 관련된 뉴스가 오늘 계속 많이 나왔어요. 어제 뉴스 브리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인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인 인도닥스인가요? 인도닥스라는 거래소가요. 인도의 세법 때문에 인도닥스 아니래 여기는요. 이거는 다른 거래소네요. 아무튼 인도에는 대형 거래소들이 지금요 다들 두바이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 세법이 너무 세다 보니까 거래소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많은 거래소들이 현재 두바이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두 가지죠. 인도에 있는 투자자들도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두바이에 있는 오일머니도 이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도지데이였죠. 오늘 도지데이. 도지데이인데 오늘 도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까요? 저도 오늘 코인들 뉴스들만 많이 봤지. 도지는 그래도 180원대에서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추세는 살렸네요. 추세는 살렸는데 그렇다고 폭등을 하는 자리는 안 나왔어요. 이게 좀 아쉽게 하는데요. 하루 이틀 있다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오늘 도지데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오늘 이슈가 뭐냐면은 이 포르쉐, 포르쉐의 한 딜러가요. 도지코인으로 시바이누나 도지코인으로 포르쉐를 살 수 있다. 우리 결제 받겠다. 대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 종일 이슈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적인 거예요. 이벤트적인 거고 사실 뭐 도지로 포르쉐를 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지로 사더라도 어차피 현 시가에 따라 맞추게 할 건데 그냥 도지 팔아가지고 현금을 시켜고 현금 주는 게 낫죠. 이거는 하나의 이벤트 같은 거긴 한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 인식에 야 이제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 같은 코인 가지고도 뭔가를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는 거, 실사용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오전에는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뉴스가 있어요. 비트코인 3번 고래,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비트코인 3번 고래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고요. 근데 그동안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만 뉴스에 떴는데 이제는 이 친구가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어저께 이 친구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을 때는 한 47,000달러 정에서 샀거든요. 근데 오늘 41,300달러에서 비트코인은 1,500만 개를 팔았습니다. 네, 뭐 이 물량 정리하기도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튼 3번 고래가 지금 단타치고 있다. 네, 3번 고래가 지금 단타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이거는 우리 방송,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현재 코인 리포터로, 뉴스 리포터로 활동해 계시는 우리 순택님께서 올리신 분석 글이거든요. 근데 이 분석 글 보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1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거의 1시간 동안. 순택님이 본인이 이제 공부한 거 딱 올리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걸 하셨냐면요. 추세 기반의 피보나치 확장이라는 보조 지표를 딱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야. 마치 순택님이 나보다 더 전문가인 것 같고 차트를 엄청나게 잘 보는 고수의 향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 잘 되는 거 못 보거든요. 그래서 순택님이 아는 거를 내가 모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왜 1시간 동안 공부를 했냐면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건지. 근데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살펴보니까 이거는 1분이면 해결이 될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추세 기반의 피보나치 확장 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피보나치와 이 추세 기반의 피보나치 확장 툴, 요 두 가지만 사용하면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려다가 안 할래요. 뉴스 끝난 다음에 뉴스 다 끝내놓은 다음에 요거는 교육 따로 시켜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무튼 뭐 그 순택님께서 분석한 거 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아마 한 원화로 따지면은 한 4천, 한 6,200 정도, 6,250, 요 정도가 저항이라고 하셨나? 참 뭐라고 써놨지? 아니구나, 5,100만 원 정도. 5,100만 원 정도가 1차 저항이고 5,241만 원이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순택님께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이 분석은 이따 같이 한번 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요 분께서 또 순택님께서 오후에 기사 하나 또 올렸거든요. 이거 분석글 하나 더 올리셨거든요. 그거 이따가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하나 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따가 좀 봅시다. 다음 얘기고요. 이거 뭐 이게 바로 그 피보나치 확장에 관해서 관련된 설명인데요. 이거 설명 보면 제가 한참 고민했으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아무튼 공부 끝났으니까 이따가 설명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뉴스가 나왔죠. 캐나다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 호주에서 라이트코인하고 도지를 채굴하기 시작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내온 이유가 뭐냐면요. 근데 여기는 비트메이 엔트마이너로 한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엔트마이너로 라이트코인하고 도지를 채굴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라이트코인은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 채굴기로도 채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래픽카드 채굴기로도 채굴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현재 여러분 주목해 보는 게 뭐냐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채굴 난이도가 높아서 전용 비트코인 채굴기로 채굴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그래픽 카드로 만들어진 채굴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더리움을 채굴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채굴 채산성, 쉽게 말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이 중간에 채굴을 중지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음 타겟으로 라이트코인 같은 코인들을 지금 도지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을 채굴하려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왜? 생산성이 괜찮다는 소리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이나 도지코인 같은 거 채굴장에서도 슬슬 주목하고 있는 코인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코인들 관심 가져라. 라이트코인 요즘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이 많이 되면요. 그런 코인은요. 봅니다. 예, 방구가 잦아지면 뭐 나온다고요? 똥 나온다고 그러죠. 예. 라이트코인 그동안 똥코인으로 유명했는데요. 이제 슬슬 빛을 보지 않을까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예전에 작년이었죠. 에이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다가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때 당시 에이다 가격이 1,000원 미만, 700원, 800원 할 때거든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 나오고 관심 끌면은 게 많이 간다. 그리고 나서 에이다가 3,500원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죠. 엄청난 펌핑이 있었죠. 라이트코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이런 코인들은요 그냥 소액 있으면은 뭐 우리가 몰빵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소액 들어갈 수 있으면요 잡아 놓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뉴스요. 이거는 뭐 어저께 또 비슷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은행 지주회사 블루리지 뱅크 쉐어스에서 이사들에게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85%가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크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요. 크게 의미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월급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의 이벤트성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거는요. 분명히 시장에서 수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처럼 뉴스화가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은요. 아, 비트코인은 월급으로도 대처가 되는구나. 이건 현금이랑 같은 거네. 금융자산이네. 라는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데이터 쪼가리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요. 금융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지니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네,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 저항선이 46,710달러까지 올라간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뭐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순택님이 잡았던 자리랑 비슷한 자리거든요. 순택님이 잡은 자리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매물대 자리로 잡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순택님이 잡으신 거는 어떤 걸로 잡았죠? 후세선을 이용한 피보나치 확장이라는 보조 지표를 사용해서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이랬든 저랬든 어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35,000달러 간다고 분석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 만에 비트코인이 46,000달러까지도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 딱 하루 만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4월도 아직 10일 남았어요. 4월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에 어떠한 변화, 어떤 뉴스들이 터질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를 볼게요. 이거 뉴스들 상당히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뽀님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은 똑같이 가나요? 이거예요. 근데 2020년 7월 이후로 지금이요 가장 높아요. 쉽게 말해 나스닥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죠. 나스닥이랑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는 투자 심리가 반영될 때다. 지금은 여러 가지 시장에 있어서 불안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두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이 큰 어떤 사건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어떤 투자처든 그게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에 따라서 같이 좋아지고 같이 나빠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수렴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과 비트코인은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비트코인이 크게 떡상할 때 나스닥은 항상 안 좋을 때가 많았고요. 나스닥이 정말 좋을 때 비트코인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단순한 분석과 뉴스를 보면서 아 비트코인은 무조건 나스닥 따라가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다가 코인 하시는 분들 왜 하셨습니까? 코인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아니 주식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코인 시장 넘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코인 하시다가 주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왜 넘어가요? 코인으로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주식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주식 시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스닥과 비트코인은요 커플링보다는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디커플링이 됐을 때가 실제로 큰 상승 또는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북미 암호화폐 채굴업체 헌트 8에서 960대의 왓츠마이너 채굴 장비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채굴기는요. 한 대에 뭐 2, 3천만 원 이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뭐 960대를 추가 매입을 했다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요것만 산 게 아니라 추가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추가 매입을. 예,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에 한 거의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예, 채굴 시장에. 근데 채굴 시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채굴 시장은 기반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도 들어가고요. 뭐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져야 되고 전기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할 때는 단지 1년, 2년 수익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채굴장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장들에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에 먹을 게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당장 어떻게 된다? 안 망한다. 예, 다음 뉴스는요. 실버게이트 CEO가 비트코인 대출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미 코인을 맡기면요. 현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여러분 대출이 되면은 어떤 게 좋냐면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코인에 많이 물려있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카드값, 매달 카드값 낼 때마다 정말 뼈 아프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코인을 팔아서 예, 카드값을 메꾸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메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코인을 팔면은 손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아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대출 서비스가 있으면은 코인 안 팔아도 되잖아요. 코인 맡겨놓고 예, 거기서 그냥 돈 얼마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예, 급한 돈을 예, 사용할 수 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이거는 아까 오전 날씨인데요. 오전 날씨래. 오전의 뉴스인데요. 예, 비트코인 김프 거의 다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프가 어떨까요? 지금 김프가 예, 지금 뭐 나스닥 뭐 빠진다 하는 것 같은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따가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김프가요. 아까 전에 거의 김프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프는 네, 김프가 0.5% 정도 되네요. 예, 김프가 역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의 호재성 기사예요. 네, 카바 네트워크가 예, 메인넷 론칭을 3주 뒤에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메인넷 한다고 해서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마인넷 호재로 인해서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뉴스로 만들었냐면요. 카바 같은 경우는 세력이 그동안 장난을 상당히 많이 쳤던 코인이거든요. 예, 실제로 업비트에서도 상위권 상승을 했던 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이런 작은 호재에도요. 예, 세력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카바 토큰 같은 경우도 여유가 되신다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수액씩 사놓는 거 분명히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예, 오늘 뉴스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이 몇 시죠? 10시 38분이네요. 이따가 11시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시 30분에 미국 원유 재고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표가 있었을 때 가격이 한번 출렁할 수 있다. 그게 11시 30분 이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뉴스 브리핑 끝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시간일 테니까요. 그때 변동성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비트토렌토에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비트토렌토와 예, 하이버가 협업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뭐 가격에 뭐 어떤 반응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트토렌토 여기저기 협업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스틴 써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저스틴 써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죠. 그 뉴스들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 볼게요. 네, 인도 닥스에서요 새로운 거래소에 예, 신규 상장을 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 코인들을 보면요 바로 시빅, 골렘, 엘프입니다. 예, 업비트에다 상장된 코인들이죠. 인도닥스가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한 거래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인도 쪽에서 거의 가장 유명한 거래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도 사람들이 나중에 코인을 한다. 그러면 인도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빅이랑 골렘과 엘프를 누군가는 살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인도 사람들이 뭐 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개씩만 사줘도 엄청나게 폭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비콜렉 엘프 걔네들을요, 지금 조금 사놓으면은 나중에 분명히 빛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스틴 선, 제가 아까 전에 저스틴 선에 대해서 기사가 오늘 떴다라고 했는데요. 내용은요, FBI가요 트론의 저스틴 선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스틴 선은 현재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저스틴 선이 여러분 왜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이것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오랫동안 코인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요. 그 중국에서 2017년도에 모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지를 시킵니다. 2017년도 9월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정지를 하기 전에 중국에서 있는 모든 코인들을 ICO를 금지합니다. ICO는 뭐냐면요, 코인을 발행하고 나서 그 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미리 파는 거예요. 내가 이런 코인을 만들 건데 너희들이 투자하면은 내가 이거를 코인으로 돌려줄게, 이렇게 코인으로 줄게 하면서 서로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트론 같은 경우는,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ICO를 금지하기 하루 전날 저스틴 선이 발빠르게 ICO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트론을 상장을 한 다음에 어디다 팔아먹었을까요, 여러분? 저스틴 선이 트론을 어디다 팔아먹었을까요? 이 친구가 한국에다 팔아먹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당시 코인 넥스트라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코인 넥스트라는 거래소가 생겼고요. 코인 넥스트에서 신규 상장들, 즉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카이버, 트론, 뭐 이런 그때 당시 완전 작코인들이거든요. 이런 작코인들만 한국에다가 상장시켜가지고 펌핑해 먹던 그런 거래소가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트론을 상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트론이 상장하자마자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 미친 듯이 가격이. 정말 몇천 프로가 올라갑니다. 몇천 프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그 코인네스트에 돈을 입금해가지고 트론 대란이 일어나요. 한국에서. 트론 대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트론 대란이 일어나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2017년 말 초기에 100배 상승했다고 해서 100배. 100배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저스틴이 한국에서 펌핑이 일어나니까 그때 2조 400억어치를 팔아버려요. 60억 개의 트론을요 그냥 냅다 팔아버립니다. 한국에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트론이 5분의 1로 그냥 급락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도 아까 전에 읽었을 때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잠시만요.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나오자 중국 내 암호화폐 시장은 자금 조달 행위 IC를 속속 중단했다. 그런데 저센서는 이 조치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 트론을 성공적으로 발행하고 곧바로 어디를, 서울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에서 다 털어먹은 거예요. 이때 당시 트론을요. 왜? 그때 당시는 빗썸이 전 세계 1위 거래소였고요. 모든 거래는 한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모든 거래는 한국에서 다 일어났고요. 그리고 모든 재단 대표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재단은요 서울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남에 나가잖아요. 그걸 웬만한 우리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이더리움 개발원 비탈릭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동네에 막 돌아 다녔다니까요. 이때 당시 커피숍 가면 다 있어요. 저 테헤란로 쪽 가잖아요. 그럼 커피숍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재단 사람들이고 외국인들이고 다 그랬어요. 코인 하던 사람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저스틴 선은요 되게 재밌는 게요, 이거 아무리 IMF에서 조사를 해도 의미도 없는 게, 저스틴 선은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주가 조작을 했다 뭘 했다 그러는데, 미국이 이거를 조사는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실제로 이거를 처벌을 하거나 어떻게 제재하기는 힘들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런 뉴스가 있다는 거. 근데 이런 뉴스가 저는요 여러분 절대 뭐 저스틴 선이 관여하고 있는 다른 코인들에게 가격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트론은요 지금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2017년도에 지금의 도지 이미지예요. 트론 하면은 다들 웃습니다. 이거 그냥 장난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게 왜 가치가 있어, 어디다 쓸모가 있어 라고 했던 코인이 트론이에요. 트론은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뭐 도지와 같은 느낌의 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오랫동안 코인 보셨던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OKX에서요 오늘 진리카가 지금 업비트에서 많이 올랐죠. 진리카가 업비트에서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요, OKX 중국 거래소인데요, 상당히 큰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진리카를요 스테이킹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리카가 국내에서도 지금 뭐 거의 상위권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진리카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 OKX에서 지금 스테이킹 서비스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에 여기서 서비스를 하게 된 코인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OKX에요. 예, 오브스 조만간 스테이킹 서비스 진행합니다. 아직 오피셜로 발표된 건 없는데 예, OKX가 오브스 가디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거래소 스테이킹이 진행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뉴스들은요, 여러분 잘만 지켜보면요, 예, 돈이 돼요. 또 재밌는 기사가 있었죠. 예, 업비트 신규 마켓에서 예, 이 심볼이라는 코인이죠. 심볼이라는 코인은 제가 아시는 것처럼 넴 코인이잖아요. 넴 코인에서 같이 파생돼서 나오는 코인이거든요. 네, 아무튼 요 코인이 예, 이 데이터 소스에 잡혔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보면서 이거는 보통 상장하기 전에 테스트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뉴스가 떴었어요. 그래서 심볼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게 빗썸이거든요. 그래서 빗썸에서는 오늘 심볼이 엄청나게 펌핑을 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예, 이 소식 때문에 상장을 했고요. 예. 근데 요게 여러분 업비트에 상장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따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들은요. 선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어떤 상장 정보가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다가도 이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흘러나가잖아요. 그럼 상장을요 안 합니다. 그냥 상장하려던 모든 계획을 무산시켜버리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재단들은 이런 상장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보안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거든요. 이게 밖으로 새어나가면은 상장이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볼코인 뭐 어떻게 상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순택님께서 얘기했던 아까 전에 제가 오후에 이분께서 또 예, 비트코인 분석 글을 올리셨다. 그리고 이거 보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분께서 잡았던 자리가 1차 저항 구간과 2차 저항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여러 가지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확장, 그리고 추세 라인 이런 거 저런 거 다 써가지고 예, 이렇게 멋있게 차트를 그려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거 여기에 대한 고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점. 여기에 대한 고점 자리, 여기에 대한 저점 자리. 그 자리가 1차 저항 구간이 되는 거고요. 또 2차 저항 구간도 보면 여기에 대한 고점 자리, 여기에 대한 고점 자리들이잖아요. 이 자리들가 2차 저항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차트 분석을 하든지 간에 그게 뭐 이평선으로 보던 볼린저 밴드를 보던 아니면 피보나치를 보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예, 얼려더 파동으로 보던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떤 지표를 활용을 해도요. 결국은 매물대 자리는요. 똑같은 자리, 비슷한 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때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한두 가지만 잘 알면 된다. 예, 차트 분석에 대해서 너무 100% 모든 거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예, 한두 가지만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다른 보조지표를 몰라도 결국은 다른 보조지표를 보는 사람과 내가 보는 보조지표의 자리는 비슷할 거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알면 유리한 건 뭐예요? A라는 보조지표를 사용했을 때 저항 자리를 알고 있었는데 B 또는 C라는 보조지표를 사용해서도 저항 자리가 그 자리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떨 때는 안 겹치고요. 어떨 때는 겹쳐요. 근데 안 겹칠 때는 사실 그건 애매한 겁니다. 근데 만약 다 겹친다? 그럼 겹치는 자리는요. 분명히 더 강력한 매물대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확실한 저항이 나오든 아니면 확실한 지지가 나오든. 네, 그래서 보조지표는 하나, 두 개 정도의 자기의 주력 보조지표를 활용하시고요. 그 밖에 다른 보조지표들은 나중에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소식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한다? 합의할 사항이 있다. 급 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먼저 협의하자, 서로 전쟁을 휴전하자라는 서한을 보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러시아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휴전 협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까요? 아마도 단기간 안에 주식과 코인 모두가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현재 전체적으로 이 경제가 거시경제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유럽들 있잖아요. 유럽들이 결국은 이 전쟁을 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유럽입니다. 유럽. 예, 유럽연합이. 왜?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분들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있잖아요.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대부분의 이런 에너지 자원들을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공급이 끊겼죠. 그로 인해서 아마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번 겨울이요.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사라지면 다시 이런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던 물량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은 경제가 또 사회가 안정화될 겁니다. 당연히 경제와 사회가 안정화되면은 주식시장이라든지 코인시장에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투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생각보다 전쟁이 급격하게 일어난 것처럼 휴전도요 급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틀 내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4월달 미니 불장이 온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협상만 된다 그러면은 정말 4월달에 엄청난 폭등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죠. 의료 데이터 규제 수혜 볼까요? 하면서 카카오가 휴먼스케이프를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뜨자마자 바로 어떤 기사가 떠요? 이 기사 오보다라는 게 뜨죠. 네, 이 기사가 뜨자마자 바로 뜹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먼스케이프입니다. 금일 서울경제를 통해서 보도돼 의료 데이터 규제 수혜 볼까? 카카오 휴먼스케이프 인수 기사는 사실 무근임을 밝힙니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두 번째인 거 아시죠? 이거 두 번째라니까. 얘네들이 진짜 양아치인 게 뭐냐면요. 이거 안 속잖아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얘네들이 120 얼마를 샀다고 했었잖아요. 얼마를 샀어 그때? 120억인가? 150억? 예. 전에도 기사가 떴었어요. 얘네들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지? 전에도 한번 카카오가 휴먼스케이프에 주식을 뭐 150억을 샀다라는 기사가 떴거든요. 근데 기사가 뜬 다음에 한두 시간 있다가 그 기사는 오보입니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진짜로 150억 주고 인수를 했어. 근데 왜 똑같은 짓을 왜 또 해? 이번에도 인수한다고 기사가 뜬 다음에 아니라고 떴어. 그럼 며칠 뒤에 뜨겠지. 카카오 휴먼스케이프 인수. 이 내용을 보세요. 이런 기사를 보면요. 이거 내부 데이터. 측으로 쓴 게 아니라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까지 만들어서 올린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김선영 기자하고 서로 이제 안 맞은 거지 이게. 야 지금은 이걸 내면 안 되는데 얘가 낸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대놓고 카카오 쪽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매집이 들된 거겠지. 매집이 들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생긴 거겠죠. 하지만 기존에 이 친구들이 했던 방식은요. 며칠 뒤에요. 인수한다는 기사 또 나올 겁니다. 정정기사 해가지고. 아니 땡글때게 연기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인수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데이터를요. 공유할 수 있는 걸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A라는 병원을 갔어요. 근데 A라는 병원에서 MRI를 찍었어. 근데 거기 찍다가 그 병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B라는 병원으로 옮기려고 해. 근데 B라는 병원 옮기려고 하면 MRI 찍은 거에서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CD로 만들어가지고 또 들고서 그 병원까지 갖고 가야 되잖아요. 엑스레이 찍은 거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다 자료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고. 그냥 이거 하나의 통신 어떤 데이터 올려놓은 다음에 A 병원에서도 보고 B 병원에서도 보고 하면은 이중적, 삼중적으로 검사할 일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했는데 B라는 병원 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나는 며칠 전에 앞에서 그 검사를 했던 걸 또 하게 시킵니다. 이중적으로 계속해서 검사 비용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의료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해버리면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번 정부에서는 좀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안에 이슈가 될 겁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거는 상당히 민감한 분야이다라고 하면서 공유하는 거,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요거에 이제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풀어진다 그러면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특혜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그 휴먼스케이프는 어떤 일을 했느냐? 휴먼스케이프는요, 이번에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신약을 발표를 하거나 어떤 뭐 검사 결과를 알 때요. 쉽게 말해서 그 인상 체험 실험을 하잖아. 이거 할 때
데이터 같은 걸 본인이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됐더라고요. 내가 뭐 약을 먹었는데 임상 실험할 때 이거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일일이 뭐 병원에 가가지고 뭐 설문지 조사했다면은 하나의 어플로서 휴먼스케이프라는 하나의 어플을 가지고 거기다가 입력을 하고 그 데이터를 모집을 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치료제를 만드는데 사용이 됐던 게 휴먼스케이프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거고요. 저는 근데 휴먼스케이프도 휴먼스케이프인데 이거 딱 뉴스 보자마자 사실 국내에서 예? 메디카 관련 최초의 코인은 메디블록이거든요. 그래서 메디블록도 아마 요거에 대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휴먼스케이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어요, 저는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오보라고 합니다. 오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머스크가 뭐 10일 이내에 트위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냐면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150억 달러 썼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쓰기 때문에 뭐 150억 정도 얼마든지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고 있는 모든 돈들을 트위터를 인수하는 데 쓰진 않겠죠.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 희망이란데요. 도지 펌핑 시켜가지고 도지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트위터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네요. 희망이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차트 분석 해놓은 건데 이거는 넘었죠. 뚫었죠. 뚫었다가 지금 지지정 받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다. 네, 미국의 360만 명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것이다 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인텔리전스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는 연내 올해입니다.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디지털 지갑과 같이 사람들이 지불 수단에 보다 많은 암호화폐 결제 옵션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ATM기가 엄청나게 다 뿌려져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굳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안 사도 되고요. 그냥 ATM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코인 살 수 있습니다. 거래소 없이도 ATM기에서 코인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코인을 팔 수도 있고 현금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단순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8년도에서 2019년도를 보자잖아요. 그때가 가장 암흑기였거든요.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근데 이때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두려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코인이 실사용이 될 것인가? 응? 유즈 케이스가 진짜 나올 것인가? 이 얘기가 가장 이 커뮤니티에서 이슈였거든요. 비트코인이 정말 휴지 조각인가? 아니면 진짜로 나중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때 당시 왜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면요. 유시민 씨라고 다들 아시죠? 유시민 씨가 수많은 TV 프로그램들, 토론 포럼도 나와가지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비트코인은 사기다. 비트코인 가지고 결제를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해봐라. 비트코인을 내가 커피를 사 먹고 커피 주인에게 보내주려고 하면은 전송하는데 하루도 걸릴 수도 있고 이틀도 걸릴 수도 있고 1시간도 걸릴 수 있고 2시간도 걸릴 수 있다. 그럼 커피를 사 먹은 다음에 결제를 보내놓고 그 결제가 될 때까지 몇 시간 어떻게 기다리냐. 뭐 이런 관점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모든 게 다 폰지 사기이고 조만간 다 사라질 거다. 절대 투자하지 마라.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1200만 원? 뭐 1400만 원 이럴 때예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죠? 그래서 요즘 유시민은 더 이상 비트코인에 관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지금 그렇게 비난을 받던 비트코인이 당시보다 큰 상승을 하였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그리고 또 안전자산으로 그리고 금융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코인 시장을 존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지금 징징거리는 겁니다. 우리 때는 진짜 비트코인이 사라지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을 했고 심지어는 국가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다 범죄자 취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드셔도 좀만 버텨보세요. 네. 영국 금융감독처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련해 임시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요. 이거예요. 이거. 미국도 제발 영국처럼 규제 관련 책임자를 뽑으라는 거죠. 기관도 만들고. 계속 SEC에서 깐죽깐죽거리고 계속 이 시장에 대해서 넘보는데요. 제발 SEC는 빼고 갑시다. 얘네들 계속해서 여기 군침 돌리는데요. 못하게 합시다. 네, 그리고 또 다음 기사는요.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1분기에만 50억 달러의 투자가 들어왔다. 이거는 작년 대비 2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 여러분들도 2021년도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를 보면서 이 시장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2021년보다 올해요. 1분기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투자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예, 새로운 사업, 스타트업,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이 시장이 여러분 2021년보다 2022년도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2022년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좀만 버텨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발 마진하지 마세요. 예. 마진하시는 분들은 맨날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 시장 망했다, 뭐 시장 종료다 얘기하는데요. 시즌 종료가 되는데 채굴 산업에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코인 관련 스타트업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네, 비트코인 30일 가격 변동성이 가장 적었다. 그러니까 이번 4월 달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가장 적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만에? 17개월 만에.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항상 말하죠. 긴 수렴이 있은 다음에 변동성이 커진다. 한 달 가까이 지금 수렴을 했고 변동성이 없다는 소리는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양심적으로. 2021년 11월 달부터요. 지금 4월 달까지 거의 6개월 동안 떨어졌거든요. 반년은 떨어져서 반년이 여러분. 비트코인이요. 반년은 좀 조정받았거든요. 야, 코인은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간다. 지금 6개월 떨어졌으면요. 앞으로 6개월 이상 올라갈 겁니다. 나머지 2022년도 지금부터 스타트고요. 저는 그 기준점이 4월 19일부터 시작됐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실제로 뭐 이것도 비슷한 뉴스죠. 예, 이 뉴스도 보면은 4월 들어서 거래소 이출금 수가 급감했다. 그러니까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고팔고 코인을 지갑으로 옮기고 빼고 하는 사람 없었다. 사는 사람도 없었고 파는 사람도 없었다. 보세요. 이출금입니다. 거래소에 입금이 된다는 소리는 팔려고 입금하는 거고 출금은 팔 생각이 없으니까 출금하는 겁니다. 이 출금 모두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없었고 파는 사람도 없었다. 수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랜 B가 또 나왔어요. 플랜 B, 비트코인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다. 나도 동의. 강세론자들에게 최고의 매수 기회다. 나도 동의. 여러분들이 강세론자라면은 지금 뭐 해야 된다? 최고의 매수점입니다. 아, 뉴스 뭐 아직도 이렇게 많어. 끝날라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 나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 빨리빨리 갑시다. 뭐야 이거. 네, 외신, 스캠 판명 나거나 개발 중단된 암호화폐가 1700종 이상이다. 라고 하면서 뭐 비트커넥트, 베가스 코인, 뭐 스타리움, 스토리움 이런 코인들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기사를 보면 사람들은 많이 걱정을 합니다. 아, 내가 가진 코인도 개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진 코인도 현재 스캠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지금 업데이트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요, 예, 개발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재단들 수두룩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세력들은요, 개발을 하거나 안 하거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세력이 들어와서 펌핑 시키고 싶으면 시키고요. 버리고 싶으면 버려요. 오히려 저렇게 버려진 코인들을 더 좋아합니다. 예, 버려진 코인들이 더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여러분 버려진 코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코인이 작년에 그렇게 급등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려진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시장은 세력 노름이다. 그래도 여러분들 보실 거든요. 사실 예, 뭐 장기 투자할 거 아니라면은 물론 우리가 장기 투자할 거라면 저런 거 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단기적으로 3, 4개월 뭐 6개월 내에 수익 보고 나가고 싶다. 그러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단순히 차트를 보면서 이게 관리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예, 종가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시면 되세요. 예, 그런 것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조만간 옥석 가리기도 될 거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대부분의 비트코인들과 이더리움 또 메이저 코인들 빼거든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사라질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그 과거를 봐도요. 항상 우리가 뭐 2000년도 초반 이때 뭐 벤처 기업들 엄청나게 국내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IT 기업들. 근데 결국은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고 날아갔던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둘 필요성 없다. 옥석거리기는
저는 좀 더 있어야 된다. 지금은 기회를 보면 수익이 나오면은 잘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시 말하지만 개발 안 한다고, 그리고 코인의 가격 하락한다고, 코인의 개발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코인의 가격에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코인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뉴스는요. 온체인 데이터 보니까요. 주소소가 4,200만 개 돌파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소소는 늘어난다는 거죠. 아까 입출금 거래 내역이 적어졌다는 거지. 예, 비트코인의 지갑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 지갑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다? 신규가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석 비트코인 평균 펀비 작년 말부터 하락세 반등이 일시적일 수 있다. 이제 부정적인 기사가 약간 나오는 거예요. 작년 말부터 계속 하락세였다. 그래서 지금 반등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더 하락할 거다. 근데 아니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코인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기 때문에 반년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반년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기사는요. 그냥 코에 걸면 코골입니다. 겁주기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관련된 보안 사고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업비트 또는 빗썸에서 코인을 출금하려고 하면요. 출금이 안 되죠. 왜? 트래블로 걸려 있어가지고 등록된 지갑 주소 아니면 출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킹을 당하더라도 좀 안전해진 분연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해킹 안 당해요. 해킹 당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업비트에서요. 누군가가 내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아니면은 핸드폰을 복제해가지고 해킹 당하는 경우는 있어도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피싱 사이트 들어갔다고 해서 해킹 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해킹을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저는 코인원 쪽에서 많이 당해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코인원 검색한 다음에 거래소 들어가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쳤는데 아이디랑 비밀번호이 틀리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인증번호를 넣으래요. 그 인증이 와서 인증번호 누구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들어갔던 사이트는 코인원 사이트가 아니었던 거야. 다른 사이트였던 거야. 근데 제가 거기다가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넣었잖아요. 제가 넣는 순간에 컴퓨터가요. 제 진짜 코인원의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 접속을 합니다. 또 되게 재밌는 게요. 접속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다 팔아버려요.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제 출금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전화로 오게끔 해놨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막 전화가 와요. 출금 동의하겠냐고. 당연히 출금 동의 안 한다고 누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킹범들이 일단 해킹을 한 다음에 코인을 다 팔고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출금을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인은 들어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코인도 다 팔리고 비트코인 몇 개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키제를 불렀죠. 왜? 그때 당시 비트 흡성 대법 될 때거든요. 그리고 비트 가격 막 올라가고 알트들은 막 떡락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알트들이 막 떡락하고 있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해킹 당한 것 같아가지고 코인은 들어가니까 제 알트들은 비싼 가격에 다 팔려져 있고 그 판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놓고 비트코인 가격은 막 떡상하고 있고 그래갖고 해커들한테 되게 제가 감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해킹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오입금입니다. 오입금.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전송을 할 때 네트워크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메인넷을 자주 해가지고요. 네트워크 자체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A라는 거래소에서 내가 뭐 A라는 코인을 보냈는데 실제로 B라는 코인 거래소에서 A라는 코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일 때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코인이 뭐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 말로 들면 뭐 오버스 같은 경우도 폴리곤 네트워크로 좀 스테이킹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폴리곤으로 스테이킹을 했다가 그 스테이킹을 풀어가지고 업비트로 보낼 때 브릿지를 안 하고 그냥 보내버리면 그 코인이 그냥 사라지거든요.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 조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킹을 조심하기보다는 코인을 전송을 할 때 코인 주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하고 보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 기사도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재밌다기보다는 되게 좀 좋은 기사.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죠. 금융 제재를 받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나라에서 비난도 받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금융 제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세무 당국이요, 현지 기업들에게 이런 거죠. 내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해. 러시아 사업을 하는데 무역을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대금을 내가 받아야 돼. 또는 내가 물건을 사실 대금을 보내야 돼. 근데 지금 스위프트가 막혔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 스위프트 같은 경우 나라 간에 전자송금을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걸 러시아까지 막혔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내가 돈을 들고 가가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엄청난 큰 돈들을 왔다 갔다 들고 나갔다 할 수도 없잖아요. 왜? 외환법거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세무당국에서는 이런 거래를 할 때 기업들한테 야, 비트코인으로 해 그냥. 그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사항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급격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니까. 실제로요. 이거 엄청난 하나의 그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정말 뭐 천재재변이 일어나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던,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던 이런 상황이 났을 때 비트코인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뉴스예요. 네,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했으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해야 된다. 네, 어저께부터 이런 기사가 막 나오죠. 현물 ETF가 뭐 바네크에서는 당장 힘들 거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바네크에서 계속 나왔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전문가들 그레이스케일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투자 전문가 쪽에서는요, 아니다, 현물 ETF는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야, 40년도법 또 33년도법, 이건 뭐냐면요, 투자 그 법이, 증권법이 만들었던 거를 앞에 숫자로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 대다수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의 기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이 현재 증권법에 비교했을 때 모자라지 않다. 당연히 다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에 들어가 있다.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코인데스크에서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레스케일 테우그리온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실제로 테우그리온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했는데 이것은 현물 ETF의 출시에 매우 긍정적이다. 왜? 두 개의 기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기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테우크리움의 ETF가 승인됐다는 것은 SEC가 더 이상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승인을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다. 3분기까지 적어도 한 업체는 현물 ETF를 승인을 받을 거예요. 3분기가 언제예요? 3분기가 8월달 전인가요? 7월달 전인가요?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 그랬죠. 7월달 안까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송 걸겠다.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다라는 게 어저께 기사에서 썼었죠. 그 여러분, 올해 안에 현물 ETF 된다니까. 지금 어저께도 썼잖아요. 다음 주에 호주 현물 ETF도 승인될 거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승인 ETF가 이미 작년에 됐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안 될 이유가 없고요.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립토 시장에서 반 SEC 기류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 가운데서도요, 현재 이 상황을 그냥 눈 감고 나 몰라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압박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SEC에서도 조만간 현물 ETF 승인이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한 도중에 비트코인이 5,200이 잠깐 깨졌던 거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4시간 차트. 4시간 차트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7일선 지지 받았죠? 7일선 지지 받았으니까 저항 끝났다. 저항 끝나고 다시 반등 자리다. 이거 찍고 온 거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안전한 조정, 합리적인 조정, 건전한 조정이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년 4월 20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뉴스 브리핑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했네요. 저의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차트 분석은 여기서 끝이요.